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개인 파산 멸책 절차, 거기서 채권자들이 잠깐만요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들,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실제 사례들이 많아서 채권자들이 이런 걸 문제 삼는구나 확 와닿더라고요. 혹시 파산을 생각하시거나 지금 진행 중이시라면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파산이라는 게 그냥 빚 없애고 끝, 이게 아니거든요. 채무자가 재산을 제대로 처분했는지, 누구한테 먼저 돈을 갚거나 하진 않았는지, 이런 공정성을 따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채권자 이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채권자들이 딱 어떤 부분을 예리하게 보는지, 또 법원이나 관제에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핵심부터 자료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채권자들이 신경 쓰는 게 첫째는 재산 혹시 어디 빼돌린 거 아니야? 아니면 너무 싸게 넘긴 거 아니야? 이런 의심, 그 재산 은닉이요. 네, 재산은닉. 그리고 둘째는 아니 왜 다른 빚은 갚으면서 내 빚은 안 갚았어? 하는 거 이게 편파 변제 문제죠?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그 재산은닉 의심이 제일 흔해요. 예를 들면 소득이 별로 없는 자녀 앞으로 갑자기 막 큰 보증금이 생겼다. 네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돈 어디서 났지? 혹시 채무자가 이름만 빌려서 숨겨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보험 계약자 바꾸는 것도 그렇다면서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파산 신청 직전에 보험 계약자를 가족으로 싹 바꾼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빼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럼 그런 의심이 딱 제기되면 바로 그냥 문제가 되는 건가요? 채무자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의심이 제기됐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관제인이 나서서 정말 그런 건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 어떻게 하는데요? 세목별 과세 증명서라든지 부동산 등기부, 아니면 금융거래 내역,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이런 관련 서류들을 쫙 요청해서 자금 출처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다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의심만으로 불이익을 주진 않지만 이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꼼꼼하게 보네요. 그럼 두 번째, 그 편파 변제요. 왜 내 빚은 놔두고 다른 사람 빚만 갚아?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파산법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채권자 평등이요? 네, 쉽게 말해서 채무자한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걸로 모든 채권자한테 빚 액수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파산 신청하기 바로 전에 친구나 가족처럼 특정 채권자한테만 빚을 싹 갚아버리면 다른 채권자들은 받을 돈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불공평하죠. 그 원칙에 어긋나는 거군요. 일종의 새치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이건 좀 불공평한데? 하고 판단하면 그 변제 행위 자체를 없었던 걸로 하고 갚았던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돈을 다시 가져온다고요? 네, 그걸 이제 부인권 행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돈을 다시 파산재단, 그러니까 채무자 재산으로 편입시켜서 모든 채권자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시도하는 거죠. 와, 그럼 무조건 다시 뺏어오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또 따져봐야 돼요.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이미 다 써버렸거나 하면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괜히 소송 비용만 들고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부인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군요. 실익이 중요하네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채무자 소득을 보고 아니 이 정도 벌면 파산 말고 개인 회생으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경우요. 네, 그것도 종종 있어요. 파산 절차를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단순히 월소득 X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안정성과 지속성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어떨 땐 한 달에 막 몇백씩 벌 수도 있죠. 네. 근데 날씨가 안 좋거나 아니면 공사가 없으면 수입이 확 줄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들쭉날쭉해져. 네,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하면 매달 꼬박꼬박 얼마씩 갚아야 하는 개인 회생은 사실상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제인이 직업이나 고용 형태, 나이,
건강 상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소득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는데 채권자가 오히려 정보를 주는 경우요. 뭐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서 우리가 이분 재산에 가압류해놨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뭐 깜빡 잊었거나 아니면 일부러 누락했을 수도 있는 재산 관련 정보를 채권자가 대신 알려주는 거죠. 그건 오히려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절차의 정확성을 높이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이죠. 채권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거나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관제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봐야겠네 하고 더 깊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단순히 뭐 빚 받으려고 압박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네요. 절차가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특히 재산을 막 몰래 처분하거나 아는 사람한테만 갚는 그런 걸 막는 효과가 크겠어요. 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서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이런 점들을 미리 좀 체크해야겠구나 하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성실하게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재산 내역이나 빚 갚은 내역 같은 거 숨기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이게 과연 정말 살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재산을 좀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었는지 그 경계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